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로 맞춤 분석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세안 최대 경제대국,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저희의 미션은 ACMSCI 인도네시아 ETF라는 단 하나의 상품을 현미경 삼아 이 거대한 국가의 성장 엔진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보통 인도네시아 하면 니켈 같은 원자재나 발리 해변 이런 걸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오늘 자료들을 보면 진짜 이야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원자재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다운스트림 정책, 그리고 무섭게 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이 두 가지가 인도네시아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오늘 분석은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어떻게 올라탈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상품 이름이 ACMSCI 인도네시아 합성 ETF인데 다른 건 둘째치고 합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우리가 보통 아는 ETF는 그냥 주식을 사서 담는 바구니 같은 거잖아요. 이건 뭐가 다른 거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일반 ETF가 주식 바구니라면 합성 ETF는 수익률 복사기에 가깝습니다. 펀드가 인도네시아 주식을 하나하나 사 모으는 게 아니라 증권사랑 수합 계약이라는 걸 맺어요. 자료에 나온 메리츠, 미래에셋, NH투자증권 같은 곳들이죠. 그리고 MSCI 인도네시아 지수가 오르내리는 만큼의 수익률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세요. 라고 정확합니다. 편의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확성이에요. 신흥국 시장은 갑자기 거래량이 줄거나 특정 종목을 구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지수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추적 오차가 발생하거든요. 합성 방식은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피해가니까 지수 수익률을 거의 오차 없이 그대로 복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직접 투자할 때 번거로움과 위험을 피하는 대가로 연 0.70%의 총보수를 내는 셈이군요. 그런데 이런 합성 ETF는 거래 상대방인 증권사가 혹시라도 파산하면 위험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거래 상대방 위험이 존재하죠.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순자산의 5% 이내로 관리해야 하고 대부분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위험은 매우 낮게 통제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메리트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특징인 환노출 전략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환해질 안 한다는 건데 이건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그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가 오르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차익 때문에 제 계좌에는 플러스 수익이 찍히는 거죠. 반대로 루피아화가 약세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자료에 따르면 루피아화가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 그럼 이 ETF에 투자하는 게 인도네시아 기업에 투자하는 동시에 약간의 원자재 투자 효과까지 덤으로 얻는 구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도네시아 경제의 펀더멘털과 원자재 사이클, 이 두 가지에 동시에 베팅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루피아와 강세로 추가 수익까지 노릴 수 있다니 매력적이네요. 그럼 그 수익의 원천이 될 인도네시아 기업들, 즉 이 MSCI 인도네시아 인덱스의 속살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자료를 보니 시장 시총의 85%를 커버한다고 하는데 거의 인도네시아 대표 선수들이 다 모여있다고 봐도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선수들의 유니폼을 보면 한 가지 색깔이 유독 눈에 띌 겁니다. 바로 금융이죠. 지수 전체에서 금융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1.3%입니다. 절반이 넘어요. 51.3%요? 이건 거의 인도네시아 금융 ETF라고 불러도 될 수준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만큼 인도네시아 경제가 은행에 의존적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제조업이나 기술주보다는 은행이 신용을 공급하고 그 돈으로 내수가 돌아가는 전통적인 성장 방식이 경제의 중심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상위 종목 리스트를 볼 때 나타납니다. 어디 한번 보죠. 상위 10개 종목. 잠깐만요. 지금 자료를 다시 봤는데 1위 기업인 뱅크 센트럴 아시아, BCA 비중이 22.55%라고요? 아니 포트폴리오의 거의 4분의 1이 그냥 한 회사라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뱅크 센트럴 아시아에 올인하는 수준인데 이 정도 집중도가 일반적인가요?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 ETF를 이해하려면 사실상 뱅크 센트럴 아시아라는 기업 하나를 깊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심지어 2위, 3위도 모두 은행이고요. 상위 3개의 은행 비중만 합쳐도 45%에 육박합니다. 이 세 기업이 ETF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와, 이건 정말 ETF의 성패가 이 소수 정예 은행들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럼 포트폴리오의 80% 이상을 결정한다는 이 상위 기업들, 특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들부터 한번 해부해보죠. 대체 어떤 기업들이길래 이런 태접을 받는 겁니까? 1위인 뱅크 센트럴 아시아, BBCA부터 보죠. 이 은행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요구불 예금, 영어로는 카사라고 부르는 계좌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상 공짜 돈이에요. 고객들이 이자 거의 안 주는 보통 예금 통장에 넣어둔 돈인데 BBCA는 이 공짜 자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이걸로 대출을 해주니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거죠. 은행업의 치트키 같은 겁니다. 공짜 돈으로 장사를 한다니 정말 치트키네요. 그러니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가 넘고 순이익률이 51.7%라는 경이적인 숫자가 나오는 거군요. 1,000원 벌면 517원이 남는다는 거잖아요. PER이 17.4배로 다른 은행들보다 높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시장이 이런 독점적인 수익성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반면 2위인 뱅크 라키앗 인도네시아, BBRI는 좀 다른 플레이어입니다. 이름의 라키앗이 인도네시아어로 인민, 대중을 뜻하거든요. 말 그대로 서민 금융과 소상공인 대출의 절대 강자입니다. 아, BBRI는 골목 상권과 서민들을 꽉 잡고 있는 은행이군요. 자료에 놓은 에이전 BRI 링크 네트워크라는 게 재밌네요. 60만 명이 넘는 동네 구멍가게 주인이나 이장님 같은 분들이 은행 지점 역할을 대신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대형 은행들이 따라하고 싶어도 못하겠는데요. 그게 바로 BBRI의 물리적인 혜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BBRI의 PER은 10.45배로 방금 본 BBCA의 17.4배보다 훨씬 낮아요. 최근 대출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위험 신호일까요?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글쎄요. PER이 낮다는 건 분명 매력적인데 대출 건전성이라는 단어가 좀 걸리네요. 소상공인 대출이 많다고 하니 경기가 꺾이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계층 아닌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가 관건이겠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인도네시아 내수 경기가 계속 좋을 거라고 믿는다면 BBRI의 낮은 밸류에이션은 기회겠지만 경기가 둔화될 조짐이 보인다면 리스크가 될 수 있죠. 이 ETF는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개의 거대 은행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5위인 아스트라 인터내셔널은 또 완전히 다른 회사 같아요. 인도네시아 경제 축소판이라는데 자동차 유통부터 금융, 광업, 농업까지 안 하는 게 없네요. 맞습니다. 특히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53%에 달해서 ASI의 자동차 판매 실적을 보면 인도네시아 중산층의 지갑 사정이 어떤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죠. 하지만 최근 자동차 판매가 좀 부진하면서 PER이 7.97배까지 떨어졌어요. 은행들은 견고한데 내수 소비재 기업은 압박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혼재된 상황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ETF는 결국 인도네시아의 거대한 은행들과 내수 대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잠깐만요. 상위 종목 리스트를 좀 더 보니 제가 모르는 이상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DSSA, 브랜, PER이 160배, 530배라고 찍혀 있는데요. 이건 은행주 밸류에이션이 아니잖아요. 이 회사들은 정체가 뭡니까? 드디어 발견하셨군요. 이 두 기업이 바로 이 ETF의 와일드카드자 인도네시아 경제의 미래를 보여주는 열쇠입니다. 이 ETF가 단순한 가치주 펀드가 아니라는 증거죠. 먼저 디안수아 스타티카 센토사는 원래 석탄 캐던 회사였습니다. 석탄 회사인데 PER이 160배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그렇죠. 이 회사가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석탄 사업 대신 데이터 센터와 광통신 인프라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자료에 따르면 테크노문 매출이 연 7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은 이 회사를 더 이상 석탄 회사가 아닌 성장하는 테크 기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와, 굴뚝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대전환에 성공했군요.
그럼 BR에는요? 바리토 리뉴어블스 에너지, PER이 530배요? 제가 뭘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530배라니 이건 거의 믿음의 영역 아닌가요? 도대체 뭐라는 회사길래 시장이 이런 가치를 매기는 거죠? 지열 발전 사업자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덕분에 세계적인 지열 에너지 부국이거든요. BRN은 인도네시아 최대의 지열 발전 사업자고요. 지열 발전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도 많잖아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태양광은 해가 떠야 하고 풍력은 바람이 불어야 하죠. 하지만 지열은 24시간 365일 내내 꾸준히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저부하 발전이라고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 중에 이게 가능한 건 지열이 거의 유일해요. 전 세계적인 ESG 투자 열풍 속에서 이 희소성과 안정성이 부각되면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EPF가 정말 재밌네요. 겉보기엔 안정적인 거대 은행들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가치주 펀드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니 디지털 전환, DSA, 그리고 에너지 전환, BREN이라는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를 품고 있는 비밀 병기가 숨어 있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도네시아 경제의 현재, 즉 은행과 미래인 디지털, 신재생을 한 번에 담고 있는 거죠.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거시경제 이야기를 해보죠. 자료를 보니 작년 인도네시아 증시가 22%나 오르면서 2014년 이후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강력한 상승의 동력은 뭐였을까요? 크게 세 가지 엔진이 동시에 돌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통화정책. 미국보다 먼저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했고요. 둘째, 정치적 안정. 시끄러웠던 대선이 끝나고 정책의 연속성이 확인되니 투자자들이 안심한 거죠.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 인도네시아의 주력 수출품인 구리, 니켈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청취자께서 인도네시아 시장을 계속 지켜본다고 할 때 어떤 나침반을 보고 가야 할까요?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하는 핵심 지표가 있다면요. 청취자만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시경제의 체온계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인 5%를 꾸준히 넘어서는지, 루피아 환율이 달러당 15,500에서 16,500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지, 마지막으로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1.5에서 3.5% 안에서 잘 관리되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큰 흐름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성장률 5%, 환율 16,500, 물가 3.5%, 이 숫자들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산업의 혈압계입니다. 이 ETF의 절반을 차지하는 은행들의 건강 상태를 봐야죠.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과 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봐야 하고요.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주요 돈벌이 수단인 원자재 수출 가격 동향도 반드시 함께 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미래를 보는 망원경입니다. 바로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원자재를 캐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거나 데이터 센터를 짓는 등 고부가 가치 가공산업으로 돈이 꾸준히 들어온다면 그건 인도네시아의 경제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명쾌하네요. 물론 리스크도 항상 생각해야겠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보호 무역주의 강화나 예상보다 깊어지는 중국의 경제 둔화는 인도네시아 같은 수출 중심 경제에는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면과 잠재적 위험을 함께 저울질해야 합니다. 오늘 이 ETF 하나를 뜯어보니 인도네시아 경제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BBCA 같은 든든하고 수익성 높은 은행들이 버티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DSSA나 브랜 같은 디지털과 친환경 에너지라는 새로운 엔진이 막 돌아가기 시작한 그런 역동적인 모습이네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자료 말미에 골든 인도네시아 2045라는 국가 비전이 언급됩니다. 인도네시아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죠. 오늘 우리가 분석한 기업들은 바로 그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맨 앞에서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ETF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몇몇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을 넘어 한 국가의 20년짜리 장기 계획에 대한 믿음을 사는 행위가 아닐까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질문이네요. 단순히 원자재를 팔던 나라가 첨단 제품을 만드는 고부가 가치 제조 강국으로 변모하는 그 긴 여정 속에서 오늘 이야기한 의뢰인 거인들과 에너지 혁신가들의 DNA는 과연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그 변화를 상상하며 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 그게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